때는 2살이었죠. 아내는 부엌에서 이제 저녁 상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부르게다 제가 얘하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경찰서 가게 되더라고요. 영문도 못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한 사람이 앉아 있고 둘이 앉아 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한 사람은 한이라고 중국 경찰서 교통계 경찰이 있더라고요. 그 경찰과 우리한테 강도를 당했다는 거죠. 무슨 소리 나 모른다고 그랬어요. 난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강도 그 사건하고 뭐 그 살인 사건하고 막 묻더라고요. 고문을 하면서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막 하면서. 아이라고 했으나 내 말 믿어주지 않더라고. 전부 고통만 가해지더라고요. 그래 14일 됐는데 말을 못하고 정신을 몇 번 잃고 나니까 말을 못하면 손가락을 까딱거리라고 움직이라 이러더라고요. 네가 했으면 움직이라. 나는 막 여기 보고선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손가락 움직였어요.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려놓고 불러준 대로 쓰게 된 거죠. 15일 현장 검증 갔다 와가 또 저녁에 또 가가지고 고문을 또 하더라고요. 현장 검증할 때는 인철이가 가꾸목으로 때려가지고 그래 안 죽는다. 네가 학연사살하기 위해서 돌로 찍어 주겠지. 또 막 시작이 된 거예요. 아유, 또 까딱까딱거리게 됐습니다.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과정까지도 정말 치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게 만든. 그러니까 여기서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고 자백만 해서는 절대 유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요에 의한 자백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는 증거가 꼭 하나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갑자기 이렇게 마련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불러주는 대로 쓰고 그 불러주는 대로 증거를 맞추는 게 되겠네요.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왜 이렇게 조금 부실한데도 기소를 하고 유죄 확정을 받아내려고 하는가? 당시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일단 됐던 사건이었던 됐어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모두가 이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압박이 있었을 것 같고 아마도 그 누명을 쓰신 분들이 굉장히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할까? 야,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밥이라는 게 뭐 이거 내가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나가야 된다. 우리 가족들이 살인자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2003년도에 감형장이 내려오더라고요. 와 진짜 모범수 9년 8개월이 남아서 저는 뛸 듯이 기쁘고 집에 갈 날짜가 없다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엄마가 오면은 직접 얘기하려고 편지를 안 썼어요. 그래서 좀 있다니까 뭐 딸내미한테 편지 오기를 할머니 암 수술해가지고 지금 동아대병원에 항암 치료받고 있다고 이러는 거죠. 그 동생이 보재기를 하나 주더라고요, 보따리를. 풀러 보니까 재판 서류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 가지고 진짜 부산 인권위원회하고 막 변호사 사무실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넘겨보는 상황은 없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구나. 16년도 3월 26일 날 박준영 변호사 처음 자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처음 만났죠. 이래가지고 근세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재심의 진실을 밝혀야죠. 이제. 희망을 가졌습니다, 진짜. 사건 31년 만에 누명을 벗은 이들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사건 기록을 이제 봤기 때문에 그 기록하고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여러 장면들을 비교해 보면 야 철저하게 조사하셨구나. 발자국
기록이 훼손됐을 때 네. 다시 찾아가서 운동화를 찍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추궁하는 장면, 또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그 산에 데려가서 녹음기 눌러놓고 때리는 장면. 거들 말이지 거들 그 여자들 입는 에? 아 맞다 거들 왜 그랬어? 왜? 아 모르지. 새끼가 정말 잘 나가다가 사건의 어떤 문제점을 요약해서 이제 결론하는데 그때 살인의 추억 영상을 몇 개를 활용했습니다. 처음 경찰들이 막 그 현장을 막 훼손하는. 훼손하면서 막 맞아요. 다니면서 그 너무나 거의 법사하고는 없었을 관계가 먼 때.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경찰에서 혹시 조사받는 과정에서 무리한 경찰의 요구 같은 거 없었어요? 요거는 무리한 건 없습니다. 순순히 그냥 자의에서 자백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이춘재가 잡혔는데 본인이 8차까지 했다라고 지금 자백한다. 네. 기자분들이 자꾸 전화 왔었어요. 내가 관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의사를 알려달라.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현 씨.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소한 지도 벌써 11년이 지나 선고된 무죄. 윤 씨는 재심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등과 악수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법정에서 나온 윤 씨는 재심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무죄가 받은 게 30년 만이고 뭐 속은 좀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라는 뿐이고. 아니, 실제로 윤성현 씨는 그 이춘재 자백 기사가 나왔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뭐 처음에는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얘기 나올 때만 해도 네. 제발 내가 처벌받은 사건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윤성현 씨가 그렇게 예, 그렇게 생각을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살인 사건으로 복역했다라는 사실 다 숨기고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거 밝혀져 버리고 알려져 버리면 이제 직장 그만둬야 되고 다시 이제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윤성현 씨가 초등학교를 못 나왔고 또 소아마비 장애가 있다 보니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에 나오는 백광호하고 좀 그렇죠. 예. 비교하면서 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춘재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건 맞지만 이춘재가 자백하지 않았다면 절대 자기는 이 누명을 벗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춘재가 고맙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사실 그분한테는 자신의 진정한 가해자는 국가 권력이잖아요. 정말 잔인하죠, 사실. 네, 너무 잔인하네. 예, 잔인합니다. 그 사건의 범인을 검거했다는 이유로 경찰들 5명이 특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특진 직후에 이제 그 초등생의 소지품이 발견된 거죠. 유골이 발견됐는데 또 결박이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이전에 이춘재가 저질렀던 범행의 모습 양상과 비슷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걸 드러내면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 범인 잡았다 해가지고 다들 상도 받았는데. 받았는데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유골을 다시 은폐를 하고 은닉을 했다라는 게 지금 그것도 살인에 못지않은 범죄네요. 네, 맞습니다. 잔인한 범죄네요. 지금 이 사건은 그 진화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의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건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성에서 벌어졌던 12건의 사건으로 인해서 용의자로 몰려가지고 뭐 가혹한 수사를 받으신 분들의 피해 사례를 지금 접수를 받았고요. 네. 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정말 한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진정한 이춘재 사건의 종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화위에서 조사를 좀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 사건 기록에 현재 묻혀있던 그런 어떤 한을 갖다 다 끄집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그 밀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나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해요. 2004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밀양 지역에 있는 그 고등학생 가해자가 한 44명 정도 되고요. 44명. 네, 정식으로 입건된 아이들만 44명이었고 그 44명의 아이들이 여자 중학생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하고 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피해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협박하고 이거를 말하게 되면 이거 유포할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는 촬영물 협박 범죄를 이미 그 당시에 했던 거죠. 거의 1년여 정도 동안 같은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경남 밀양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경찰서 조사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 여학생의 여동생과 사촌 언니를 유인한 뒤 금품도 빼앗아 왔습니다. 18년 전이지만 사실 지금도 저도 생생하거든요. 이 사건이 언론에도 너무 대대적으로 보도가 맞아요. 됐었고 가해자들의 신상도 막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한눈에 봐도 누가 누군지 알 만큼 학생들의 얼굴이 또렷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진에 덧붙여진 글에는 이 학생들이 며칠 전 드러난 경남 밀양 지역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성폭행 가담 혐의 고교생 40명의 이름과 개인 홈페이지 주소도 함께 올라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상당했던 사건이어서 영화 항공주와 드라마 시그널의 한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네. 사실 이게 좀 10대들에 의한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각종 2차 피해 사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꼭 상기하고 좀 새겨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피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2차 피해는 피해자가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인식으로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하고 가해자가 오히려 어깨를 펴고 다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2차 피해라고 지금 얘기 많이 하지만 당시에는 2차 피해라는 말도 사실은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일반화되지 않았을 시점인데 2019년 12월 25일부터 아예 법률적으로 이제 개념 정의를 최초로 했어요. 수사, 재판, 언론 보도, 회복의 어떤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차별, 폭언, 따돌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하는 개념으로 2차 피해를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집단적인 2차 피해 사건의 전형이고 수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2차 피해를 다 입은 사건인 것 같아요. 이 피해 상황을 1년 동안 피해자가 얘기하지 못하다가 이모와 엄마에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모와 엄마가 경찰에 연락을 해서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달라. 비공개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 알았다. 비공개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사실 수사를 시작하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뭐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됐는데 그 언론 보도가 된 경위가 보면 당시에 어떤 경찰이 그 출입 기자에게 배포하는 보도 자료라는 관행상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어떤 피해 사실인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떤 시 어떤 구에 사는지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좁은 동네라면은 누군지 다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 어떤 기자들도 큰 고민 없이 당시의 관행을 따라서 경쟁적으로 이 사건을 되게 자극적으로 보도하기도 하고 기억하시겠지만 너무나 엄청나게 보도가 많았죠.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기사도 나갔고 친한 친구들은 저거 너 아니야? 너 맞지? 라고 바로 대번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피해자가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으로는 조사 과정에서도 좀 피해 사실 말하는 게 힘들잖아요. 성인도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 뭐 피해자가 있으면 이 앞에 경찰서에 꽉 차게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 가해자들을 쫙 앞에 세우고 한 공간에요? 한 공간에 세워놓고 누가 언제 뭘 했는지 지목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사실 너무 끔찍해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경찰서에 가해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가해자들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모, 부모들이 다 있었겠죠. 난리가 났었던 거고 부모들은 상당히 분개하면서 이 모든 사건이 사실 피해자의 탓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 자식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라는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사실 피해자는 그 상황 자체로도 엄청난 위압이죠, 위압. 트라우마가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건 조사도 아니에요. 네. 폭력이에요, 폭력. 정말 당연한 원칙이 가해자랑 피해자는 절대 마주 보거나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인을 식별시키거든요. 수사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폭력이죠. 예. 내가 잘못해서 온 건 아닌데. 그리고 또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렵고 충격적인 거는 경찰들의 모욕적인 그 폭언이었어요. 피해자를 향해서. 심지어 담당 형사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다른 형사가 피해자한테 너희가 밀양물 다 흐렸다. 얘네 앞으로 밀양을 이끌어갈 애들인데 너네 어떡할 거냐?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 봐 걱정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아니 2004년이 이 정도로 야만의 시대였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로 야만의 시대인가?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이게 다 사실이었고 실제로 이 피해자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경찰의 이런 수사가 위법했다는 취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실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심했으면 그걸 인정했을까요, 법정에서. 이거는 뭐 회복될 수 없는 경찰의 이제 횡포고요. 모조리 처벌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경찰서장이 사과를 하고 경찰관 8명 정도가 징계를 받았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사실 어떻게 되었는지 다 복귀했다는 정도의 얘기만 있고. 아니 그리고 밀양 사건을 보고 나서 이런 류의 사건의 피해자들이 신고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가해를 한번 경험했던 가해자들은 웃는 거죠. 지금 이때의 이 수사관들은 특히 또 가해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내가 2차 피해라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세한 내막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모른다는 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깊이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당시 처벌이 어땠었죠? 놀랍게도 그 44명 중에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10명만을 기소하고 20명은 소년부 송치, 13명은 공소권이 없다고 처리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공소권 없음.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공소권이 없다는 얘기는 고소 자체가 없었거나 아니면 고소를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내가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 합의했습니다 하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있거든요. 당시에 2004년 정도면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였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여자 피해 학생이 이 44명에 대해서 누가 언제 뭘 했고 다 어떻게 특정하겠어요. 1년의 그 장기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성인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일부는 고소장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일부는 또 합의가 되었다. 이런 취지로 문제 없이 당시의 법률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된 거죠. 왜 이게 이렇게 쉽게 합의가 됐을까요? 합의도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아버지가 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아버지였거든요, 친권자. 근데 이 아버지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피해자에게 좀 가정폭력을 사실 일삼았었고 형식적으로는 법률이 부여한 친권자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대리해서 어떤 형사 합의를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친권을 행사할 정도의 자격은 매우 부족했었어요. 얼마나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지 자체도 저는 의문이고 수령했던 합의금도 사실 결국은 피해자한테 한 푼도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척들이 나눠서 썼다 이런. 아버지와 아버지 친척들이 나눠 썼다고요?
소년부 송치를 한다는 거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소년이기 때문에 19세 미만은 다 소년으로 보거든요. 품행의 교정,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소년부로 지금도 그렇게 송치를 하고 있어요. 소년법에 따라서. 왜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를 했느냐 그 얘기를 보면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줄 만큼 죄질은 안 좋은 건 맞다. 근데 이 가해자들이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이기 때문에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예를 든 것이 피해자와도 합의도 되었고 피해자가 이제는 충격에서 벗어나서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생각. 실제로 이 친구는 이 사건으로 4번이나 전학을 가고 전학을 가도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받아주죠? 피해자니까. 네, 피해자니까 안 받아줍니다. 불편하다는 얘기겠죠. 학교에 그런 모습을 해야 되지 않나요? 몇 달 뒤 피해 여학생은 다시 학교에 다니기 위해 전학할 학교를 찾았지만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빈자리가 없다고 둘러댔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사실 학교의 자체에서는 사실 받기도 좀 그래 사실 받아야 되죠. 걔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예 지역을 바꿔서 다른 학교로 가요. 근데 그 학교도 다닌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마지막 남은 가해자 측 부모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합의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에 그 학교도 다니지 못해요. 가해자 부모들도 피해 여학생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를 써달라고 조르고 어렵게 전학한 학교에까지 갑자기 찾아와 탄원서를 써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집에 앞에 와서 화장실 숨어가지고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일로 충격을 받은 이는 결국 학교를 그만둡니다. 성폭행 피해 여학생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반면 가해 학생들에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너무 무슨 근거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차라리 쓰지는 말든가. 이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2차 가해가 시작이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판결까지. 맞아요. 사회적이고 사실 집단적인 2차 피해 사건인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자료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나 인권의식이 조금 있었던 기자님들은 당시에 보도 간행이라고 해도 한 번쯤 고민해봤을 것 같거든요. 이대로 쓰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캐치하시고 2차 피해 상황을 정확히 최초로 보도한 기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그 기자님과 전화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 서혜진 변호사입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네. 대부분의 기자님들이 그냥 그대로 보도자료를 보고 쓰시는 거라 사건은 어쨌든 좀 사실관계도 좀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고 기사도 이렇게 새롭게 쓰시고 하시려면 조금 그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변에 있는 타사 동료 기자들한테 엄청 욕도 많이 먹었죠. 그리고 뭐 경찰은 말할 것도 없을 테고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복귀해 보자면 내심 이건 좀 제대로 진실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뭐 기자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특종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있었을 텐데 울산 경찰청이죠.로부터 이제 보도 자료를 하나 받았었는데 당시 뭐 관행이었죠. 별 여과 없이 첫 번째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고요. 이후에 이제 그 기사가 이제 파장이 커지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제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잘못됐으니 기사를 삭제해달라라는 요구였고 저희가 그래서 제대로 진실을 알리는 기사를 쓰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사과한다라고 기사를 이제 썼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초로 그 정정하겠다 그리고 사과까지 한 언론사였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성폭행 피해, 2차 피해라는 거에 대해서 밀항 사건 이전에는 사실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취재 관행들도 상당히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서 이달의 기자상도 수상을 하실 정도로 사실 열심히 이 사건을 취재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주는 얘기가 사실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당시 가해자들이 지금 현행법으로 처벌받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성폭력 관련해서는 신고죄가 사실 다 폐지가 됐고요. 네. 특히나 이 피해자가 일반 성인 피해자가 아니에요. 아동 청소년인 미성년자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히 아동 청소년의 뭐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사실상 더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높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고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이런 식으로 한 사람도 형사처벌되지 않는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법제도는 많이 좋아졌지만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이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전하고 특히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떤 잘못된 통념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지에서 피해자들을 이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보면 가장 가슴 아픈 게 자기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 내가 동조한 걸까? 네. 이게 성폭력이 맞는지 맞아요. 네, 네. 그런 거를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검열하거든요. 내가 좀 잘할 걸. 네. 나 때문에 이 문제가 빚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우리 부모나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자기를 비난한다는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이거. 완벽한 성폭력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되게 강하게 있어요.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 밤늦게 귀가를 하는 길에 생면부지의 남성한테 위협을 당해서 성폭력을 당하고 피해 종료 이후에 울면서 바로 경찰서로 뛰어갔을 것이다. 이 정도가 되어야 강간이지. 나머지는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보호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폭력은 실제로 많이 없다. 그것도 사실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성폭력 같은 경우는 이게 참 희한한 사건인 게 이거는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그런 사건들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2004년에서 18년이 지난 2022년도에도 여전히 이런 일은 저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과연. 꼭 기억해야 할 사건이 아닌가. 피해자 저도 누군지 모르지만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반세기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 성범죄가 강간죄가 그야말로 정조에 관한 죄였던 시절 그리고 여성의 어떤 순결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그 시절의 어떤 성범죄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1964년 5월 6일에 있었던 김해 혀 절단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당시 만 19세이던 최말자라는 여성에게 발생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여성이 그 친구들과 좀 집에서 놀다가 친구들을 좀 데려다 주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생면부지의 21살 노 씨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노 씨가 자꾸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해서 조금 이 최 씨가 본능적으로 친구들한테 좀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좀 안전하게 귀가시켜줘야 된다는 책임감에 할 말 있으면은 친구들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노 씨가 저쪽까지 좀 길을 같이 가달라는 요청을 해서 함께 좀 걸어가게 돼요. 노 씨와 최 씨만 현장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노 씨가 최 씨를 강간하기 위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막 시도를 해요. 최 씨는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저항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강간 시도를 하면서 3번 정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근데 마지막 시도에서 이 최 씨는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노 씨가 강제로 키스하려는 그 순간에 노 씨의 혀를 깨물어서 혀의 1.5cm가 절단이 되는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부터 사실은 좀 기가 막히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혀가 잘린 이 노 씨는 최 씨와 최 씨 가족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혀가 잘리게 된 것도 인연인데 결혼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최 씨는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강하게 이제 최 씨가 반발을 하니까 이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내놔라.
라고 하면서 좀 더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이제 최 씨의 집에 들어와서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좀 자신을 병으로 만들었으니 널 죽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요. 적반하장이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최 씨가 이 노 씨를 강간 미수로 경찰에 고소를 하고요. 근데 고소를 했더니 진짜 이 적반하장격으로 이 노 씨는 이 최 씨를 상대로 중상해죄로 맞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경찰에서는 최 씨가 했던 그 혈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을 하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사실은 검찰에 넘겨요. 이 노 씨의 행위는 강간 미수죄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처리 절차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막힌 일은 검찰에서부터 일어나요. 검찰에서 갑자기 최 씨를 구속을 합니다. 네, 최 씨 이 여성을 구속을 해요. 중상해죄를 이제 범한 피의자로 보고 갑자기 구속을 하거든요. 이게 구속 사유가 되나요? 뭐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구속의 사유가 지금도 좀 명확하지 않는데 이 강간 미수를 범한 이 노 씨는 구속되지 않고 최 씨는 구속 상태로 이제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이 노 씨의 강간 미수죄는 기소하지 않습니다. 노 씨는 그 최 씨에 대해서 협박했던 것, 특수 협박, 특수 주거 침입 정도로만 기소가 되고 결국에 이 강간 미수죄의 피해자였던 최 씨가 중상해죄 이제 피고인이 돼서 최 씨와 노 씨가 함께 나란히 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검사 수사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한 2달 정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검사가 당시 최 씨를 상당히 좀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고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네가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라는 얘기도 하고 둘이 결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왜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드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결혼하면 간단하잖아라는 얘기가 너무 폭력적인 얘기 같아요. 강간 미수범과 피해자가 나오면 둘을 이어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강간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혼 안 한 남성 여성이었으면은 결혼하면 되잖아라는 생각을 되게 쉽게 했던 것 같거든요. 자, 이 결혼하라는 얘기는 경찰, 검사, 판사도 했죠. 네, 심지어 최 씨의 변호인까지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최후 변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을 총각 혀 자른 키스 사건으로 명명을 하면서 노 씨나 최 씨가 이미 딴 처녀 총각과 혼인하긴 우리 사회 풍습으로 보아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본 변호인이 팔 벗고 나서 양쪽 부모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마음을 돌리게 해서 두 사람 간의 혼인 중매에 나서겠다라고 킨 변론이죠. 모두가 공범이네요. 약간 진짜 야만의 시대. 너무 기막힌 변론이었어요. 진짜 야만의 시대. 근데 최 씨는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당시에 되게 막 숙이고 이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할 말은 뭐 이거 명확한 강간 미수죄고 난 그 상황에서 정당방위였다라는 주장도 하시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판결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나왔냐. 그 최 씨는 중상해죄가 인정이 됐고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고 노 씨는 뭐 강간 미수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인정이 되지만 형량은 최 씨보다 좀 적게 나와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니까. 그래서 왜 정당방위가 되지 않느냐라는 판결의 이유를 조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정당방위 사건, 혀 절단 사건의 정당방위는 사실 법조인이라면은 이걸 모를 수 없는 판결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한 정당방위 판결이고 사실 그 이유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 저는 당시의 기준으로도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최 씨가 범행 장소까지 노 씨와 함께 따라간 것 자체가 아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간 것이다. 뭐 질질 끌고 갔거나 강압적으로 데려가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살피면 사춘기에 있는 최 씨가 만 19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뭔가 이성적인 호기심이 발로가 되어서 그 노 씨를 따라간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노 씨가 아주 대담하게 강제 키스를 시도할 정도였다면 최소한 최 씨가 그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혀를 넣은 것뿐이지 이게 어떻게 반항을 못하게 할 정도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노 씨의 혀를 끊어버려 노 씨를 일생 말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방위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다. 그래서 정당방위 아니다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그 판결은 사실 성범죄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얘기를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의 교과서 같은 그런 판결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최 씨가 수감 생활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이렇게 좀 따뜻하게 최 씨를 맞아주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가족들도 이웃들도. 이웃들은 되게 최 씨를 손가락질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모는 오히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좀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 씨는 사실 어렵게 열심히 뭐 일을 하면서 뭐 혼자서 먹고 살려고 온갖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와이셔츠 공장에 10년 다니고 바닷가에서 작은 손수레를 끌면서 커피랑 라면 이런 것도 팔았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여자가 똑똑해서 학교 다녀봤자 소용없다 이랬던 그런 분위기여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한이 있어서 63세, 2009년 63세의 나이에 공부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을 하세요. 이 방송통신대 과정 이제 마치면서 논문을 하나 쓰는데 그 논문의 주제가 여성의 삶과 역사에 관한 주제로 논문을 썼다고 해요. 근데 그 논문을 쓰는 것이 이제 자기 얘기를 썼는데 이걸 함께 학교를 다니던 최 씨의 동료가 보고 꼭 안아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느냐 한을 한번 풀어보자라고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최 씨가 이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 단체의 문을 드디어 두드리게 돼요. 그래서 70살이 넘은 이제 최 씨가 또 한 번의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하는데 50년 넘게 동안 자신은 중상해죄 폭력의 가해자로 전과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남아있는 거죠.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다. 나를 가해자로 규정한 한국 사회의 모순과 그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판단받아 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6일 사건이 발생한 날이 1964년 5월 6일이잖아요.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고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56년 만에 미투라고 명명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좀 이 사건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얼굴 앞에 박수 한번 하죠. 부산에 사는 78세 채말자입니다. 6개월 반을 구속을 살은 것도 억울하지요. 사건 이후에는 뭐 그 당시는 채말자가 지나쳐 간다. 그럼 내가 문제를 지어가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면 이 한을 풀라 하면은 내가 또 배워야 됐잖아요. 60 중반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참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교재에서 보면 성사랑 사회라는 교재도 있었어요. 거기서 젠더라는 용어가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내가 느꼈죠. 지난날 내가 겪었던 거하고 아 이것이다. 내 억울한 걸 알려야 된다는 거,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는 거. 나는 이대로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냥 갈 수 없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재심을 하게 된 거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재심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재심 개시가 되지 않았어요. 기각 결정이 났고요. 예, 최 씨 측은 다시 한번 항고를 하고요. 항고도 또 기각이 됐어요.
지금은 재항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그 재심은 사실 정말 까다롭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완전히 확정된 사실관계,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사유가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새로운 증거, 명백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이춘재처럼 뭐 진범이 나타났다든지 그리고 뭐 수사 과정에서 어떤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이나 검사가 직무에 관련된 위법행위를 했고 그게 이제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재심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검사가 불법 구금을 했다든지 좀 부당한 대우를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최말자 할머니 측에서는 자료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수사 기록 자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변호인 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것에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혀 절단 사건은 사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 강간 시도 과정에서 혀를 깨무고 이래서 서로 막 법적인 공방을 벌이다가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 왔지만 최근에는 분명히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는 해요. 이 최 씨 할머니가 재심을 청구한 이후에 2020년 7월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부산 이제 황령산에서 똑같은 혀 절단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당시 부산 한 번화가에서 만취한 여성이 이제 의식을 잃고 있는 상황에 어떤 남성이 이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강제로 막 키스를 하고 성폭행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여성이 이제 의식을 차리고 혀를 깨물어요. 그래서 혀가 한 3cm 정도 절단이 되게 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혀가 이제 잘리게 된 이 가해자, 이 남성은 이 여성을 또 중상해죄로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과거에 이 64년도에 최 씨 할머니의 사건과는 완전히 다르게 검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이 여성에게 그 중상해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최종적으로 감금과 강간치상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3년이 선고가 돼요. 이런 사건을 보더라도 일단 혀 절단 사건, 성폭력 과정에서 있었던 혀 절단 사건을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사법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좋은 사례입니다. 네. 우리 사회가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뭔가 공고했던 그 체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뭔가 균열을 내는 목소리 자체에 되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 우리 최말자 할머니께서는 그 재심 청구 자체가 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구하셨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런 굉장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응원하실 것 같아요. 부정의하다는 것은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흥분이 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부정의한 짓이다 라는 표현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분노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마 우리 시청자분도 그럴 건데 뭐 최 씨 할머니는 외롭지 않다고 우리가 그 부정의함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가 사실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고를 하고 고소를 했으면은 사법 절차상 충분히 피해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피해자의 처지에 공감해 주는 것만 피해자가 경험하더라도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이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는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할머니의 상황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정말 같이 연대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할머니가 그래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보면은 성피해자들이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으니까 이 나와봐야 그 수모를 겪기 힘드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숨어서 뒤에서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됩니다. 밖을 나와야죠. 나와서 도움을 청해야 도와주지. 내가 당했을 때는 이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는 성공했지 않습니까? 나는 성공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온 것은. 어디까지 갈란 건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갈 거고 끝까지 싸울 겁니다.
바로 오원춘 사건입니다. 잔혹했던. 네. 수원에서 귀가하던 한 20대 여성이 중국 동포에게 납치돼 살해된 사건입니다. 갑자기 우 씨는 A 씨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A 씨를 살해하고 C 씨를 훼손했습니다. 범인은 40대 오원춘입니다. 그 오원춘 사건은 피해 여성이 퇴근을 하고 집에 가던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골목 입구에서 마침 나와 있던 오원춘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서 끌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 여성은 너무나 놀라고 충격적이어서 잠깐 오원춘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제 방에서 문을 잠그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의 대응이 너무 잘못됐던 거예요. 일단은 가장 초동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납치가 돼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지금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싸우는 소리나 누군가 위협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전화를 할 정도 되면 그게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정말 안일한 대처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단은 몇 가지 나눠드리고 한번 보시면서 녹취록을 보면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여기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략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진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제 목골놀이터라고 또 다시 질문을 하고요. 목골놀이터요? 네,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지동이요? 네, 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목골놀이터 가는 길쯤으로요.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걸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이건 답답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은 왜 물어봤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에요. 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피해자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위치 조회 한 번만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위치 조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 질문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접수자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더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 피해자가 아저씨 빨리요 빨리 그런데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 모르는 아저씨라 그러니까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이런 대화가 오고. 이거 사실 중복 질문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목골놀이터 가기 전 초등학교 누가 그러는 거예요를 반복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목소리 들립니다.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오원춘이가 잠깐 방을 나간 사이에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하고 있는 중에 문을 부수고 오원춘이 들어온 시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원춘이한테 피해자가 잘못했다, 전화를 걸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녹취가 아는 사람인데 남자 목소리 계속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일 밤 10시 50분 112 센터에 걸려온 다급한 신고 전화. 그런데도 112 근무자 20여 명이 6분 넘게 피해 여성의 비명만 듣고 있었고 팀장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정확히 놀이터 전에 집이라고 말했는데도 집 아니라는 지령을 넣지 않아 현장 출동자들은 엉뚱한 곳만 헤맸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잘못은 구조 요청이고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인지를 자기가 자기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자기들이 나중에 변명을 할 때는 집집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는 하지만 사실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역 주민들이 뭐 경찰한테 항의하고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야죠. 이게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확인을 나중에 해봤더니 그 경찰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초임 순경이 112 신고를 받았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진짜 공포에 떠는 사람의 목소리를 저희는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 사실은 이런 감지 능력이 경험이나 여러 가지로 좀 있어야 되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당연히 이제 그 112 상황실에 이제 사실 발령이 나려면 충분히 교육도 되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 이것도 조직적인 문제죠.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오원춘은 어떻게 잡혔나요? 그냥 현장에서 잡혔나요? 당시에 그래서 밤새 거기 이제 형사까지 동원이 되어가지고 집집마다 수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찰이 계속 수색을 하면서 이 집의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거의 반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 부수고 들어갈 때까지 시신을 훼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도 않고 예, 그 안에서 그냥 자기 집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러의 작업으로 이제 면담을 하러 갔는데 면담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화가 났던 것이 아니 면담을 하고 있는데 뭐 미소 짓기도 하고요. 또 다리를 이렇게 꼬고 뭐 건들거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면담을 한다는 목적은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정말 내가 이렇게 참고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다리 내려 웃지 마 뭐 이런 어떤 그 이 제재를 하면서 마치 그 형사가 취조하듯이 제가 면담을 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의식이나 뭐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없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고 나서 분석을 한 결과는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저는 일단은 면담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나중에 검사 결과도 20점 정도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높지는 않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성장의 배경을 쭉 들어보니까 사회적인 학습을 경험할 기회가 전무했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뭐 이런 성장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사회화 과정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자기가 못 찾고 그냥 계속 훼손만 하고 있었던 거죠. 뭐 윤리의식이라든지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지식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전혀 거죠. 없어요. 오원춘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무기징역을 확정함에 따라 또다시 사법부의 법 적용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112 시스템이 좀 바뀌었나요? 경찰의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이 그동안 계속 요구가 됐었는데 통과가 안 되다가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되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경찰이 강제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소방의 협조를 받아서 그것도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생략되고 이제는 경찰이 바로 긴박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서 나의 위치 정보를 강제로 오픈시켜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3년에 이제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게 112 신고가 이렇게 경찰서마다 상황실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합을 하면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112 종합 지령실에 발령을 날 수 있는 요구는 최소한 수사 형사 3년 이상,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3년 이상라고 해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통합 시스템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신고를 받는 사람은 자기 혼자 지금 지령을 듣고 있잖아요. 상황실에서만. 그러면 출동을 하는 경우는 무전 지령만 받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사실 감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출동하는 경찰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걸 같이 듣게 되어 있어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출동하는 경찰관은 정말 이걸 사이렌을 켜고 가야 되나? 끄고 가야 되나도 판단을 해야 되죠. 이런 미미한 부분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코드화돼 있습니다. 코드의 어떤 그 방식이 이때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죠. 여성 비명이 들리는 등의 상황에서는 통화 중이라도 긴급 출동합니다. 경찰이 긴급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통화 도중 출동 지시가 필요한 코드형 사건의 경우 특별 관리하고 코드 1인 경우에는 최단 시간에 출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가지고 훨씬 효율 있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뀐 시스템으로 해결된 사건들이 좀 있었나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뭐 여러 방송에서 보도가 된 내용들인데 2018년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감금이 되어가지고 신고를 하면서 여기 모텔인데요. 짜장면 좀 배달해 주세요라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 수사를 오래 했던 형사가 여기 관련 나서를 받으면서 모텔인데 분명히 112 신고인데 짜장면을 배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모텔인데요. 짜장면 집이에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여기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차분히 정말 중국집인 것처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위치를 확인을 해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체포가 된 사건이 있었죠. 이 전에 그런 교육이나 이런 사건들이 없었으면은 이거 그냥 장난 전화로 112에 전화해서 짜장면 갖다 달라는 게 장난 전화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 신고 접수를 받는 분들이 좀 더 섬세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가고 나니까 가정폭력이나 신고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다양하게 좀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것으로 발전을 해 나갑니다. 아까 되게 저희들이 몰랐던 사실 그 문자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왜냐면 소리를 못 내고 납치당한다거나 하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좌표를 이렇게 정확히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메시지로. 네. 그러면 그렇죠. 소리 하나도 없이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의 아내나 가족들 아이들도 아빠 문자 신고 같아?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위기 상황이 된다면 꼭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면 112에 신고를 해놓고요. 그냥 놓아두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경찰이 지금 말도 못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러 출동을 하니까 일단은 신고를 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그냥 첫걸음이 되지 않나.